상속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속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가볍게 찍은 영상이었지만 제 채널에 가장 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사이드라는 채널이죠. 거의 250만 명에 육박하는 채널에 제 영상 상속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위의 영상에 올라 있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600만이 넘어가요. 제가 이 영상 찍은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제가, 누구보다 상속세를 많이 경험하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속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상속이 일어났다. 그럼 대부분 아시는 게 뭐냐? 장례식장 구하고 그 다음에 3일장 치르는 거 정도 말고는 대부분 모르십니다.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 2차적 슬픔까지 생기는 이유를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다가 상속세 같은 신고는 6개월이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면 돼. 한 달 남겨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일 납니다. 상속세 신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니멈 3개월 필요합니다. 정말 복잡한 신고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 신고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짧게 생각을 하시느냐. 선생님의 연말정산도 한 달 걸리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아차 싶으신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자동차세를 처음 내면 깎아주는데 이것도 낼지 말지 고민하는 게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게 간단한 세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가 그나마 시점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속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저도 주변 분들의 이제 상갓집을 갈 때마다 정말 그 슬픔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오히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슬픔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주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본인이 이제 이 집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걸 슬픔 속에서 챙겨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망자의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장례식장 비용, 장례식장 예약하시고 사망진단서 수령하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비용들, 이것도 일자별로 저는 끊어서 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게 3일 다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평균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비용 영수증을 저에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 영수증도 잘 챙겨야 되는 게, 장례 비용은 최소 500만 원, 그러니까 얼마 들었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최소 500만 원 인정을 해주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1,000만 원 이상 쓰시게 되더라도 1,000만 원까지 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입법적으로 개선이 돼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례 비용도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1,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1,0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이 현금으로 말 그대로 부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끊어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내는 게 맞습니다. 데일리로 대부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봉안시설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자연장지에 모시거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로 모시게 됩니다. 그 봉안시설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또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안시설에 갔었을 때 그런 관련 영수증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긁었으면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 꼭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3일장 치르시고 한숨 푹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 될 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예요. 1개월 이내 뭐를 해야 되냐? 장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망자에 대한 신변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시군구청이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는 좀 권하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하러 가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다양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저는 그래도 한 몇 프라도 좀 떼놓으셔라. 왜냐면 그게 또 하나의 기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금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 되는 업무랑도 전혀 상관없지만 이 사망신고를 종결한다라는 거는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종 문서를 한 부씩은 좀 떼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신고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해서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 과태료가 나옵니다. 미신고하게 되면 5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망신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후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다양한 의무적인 행동을 할 때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사망신고를 넣게 되면 대부분 주민센터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신 분이 물어보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정말 중요해요. 별 100개짜리입니다. 별 100개짜리.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서비스예요. 사망 신고할 때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 처리 후속 절차나 이런 번거로움들을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상속 재산의 전체적인 내역을 빨리 파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산만 파악하나요? 채무도 파악을 해야 되죠.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채, 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별도로 알아볼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빠른 확인을 통해서 상속인 간에 어떻게 상속을 받으면 좋을지, 이게 내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 때 정리를 하는, 논의하는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념할 거,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조건 유념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죠. 통장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혹시나 출금을 해야 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금을 하시고 나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또 마음대로 빼서는 안 돼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이 말 그대로 상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가 되겠죠. 이 자녀와 배우자가 이것에 대해서 자금을 마음대로 빼가는 것도 상속인 간에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상속인 간에 아직 다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상속 재산을 막 마음대로 빼가고 그 다음에 계좌를 묶어버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럼 그 계좌 내역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나왔죠. 형제 중에 한 분이 9억 원을 빼간 거예요. 나는 원래 빌려줬던 돈 가져가는 거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망자가 치매 상태였는데 9억 원을 빼간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급한 자금이 있다,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게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상속인간 협의한 다음에 인출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말 그대로 인출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알아야지 인출을 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카드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망인의 이제 카드 이체가 이제 월 할부로 나오잖아요. 그 돈 안 냈다고 압류 걸겠다, 소송 걸겠다, 이렇게 카드사에서 강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상속인이 너무 슬프셨대요. 너무 슬펐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망자가 돼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내가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무슨 압류를 걸고 막 소송을 건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신임도가 박살이 나요. 제가 봤을 땐 그 카드사에서 적절하게 대처 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안내원이 아예 경험이 없다라고 저는 비춰져요.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 그거를 좀 닥달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민심을 읽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확인이 되는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아니면 온라인 24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도 가능하고 상속 권한이 있는 자 아니면은 대리인이나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이거 누가 하셔야 되냐면 상속인 중에서 행정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정보를 상속인 중에 행정 업무가 좀 잘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휴대폰으로 거의 20일간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7일 이내에는 지방세 체납액이나 고지액, 환급액, 토지 소유 정보 등이 알려져요. 근데 현장에서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뭘 알려주느냐.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은 현장에서 거의 바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정보가 20일 이내예요. 국세,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정보 등을 알려줘요. 20일간에 엄청나게 소중한 정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휴대폰으로 그 문자를 받고 막 지우거나 이 문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하면 안 돼요. 상속인 중에 자기들 바쁘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 시키는데 어머님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정보를 제때제때 피드백을 못 받아요. 말씀드렸지만 상속 재산이 엄청 많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지금 근로생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소중한 초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어 있는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그저 막 흘려보내면 아주 위험해요. 이 정보를 토대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행정 업무를 잘 보는 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걸 신청한 분의 연락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금융회사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어디 은행, 어디 증권사, 어디 보험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모든 정보가 쭉 나오는데 그거를 처음 신청하셨던 분의 인증을 해야 돼요. 이 다음 과정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 행정 업무를 잘 보시는 상속인이 이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운 게 엄청 과중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신청 절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슥슥 쓰시면 돼요. 다 친절하게 요즘 알려줍니다. 지원 내용은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데 어떤 종류가 나오냐면요. 19종류의 통합 처리, 대상, 재산 조회가 나옵니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쭉 계속 나와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정보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정보들이 20일 이내에 쭉 알려줍니다. 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두 번째로 상속이 펼쳐졌을 때 해야 되는 스타트 지점인 거예요. 고정 지출 내역 정리하셔야 돼요.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 전부 다 지출을 정리를 하시고, 휴대전화와 집전화기, 제가 여러 번 이걸로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요금제를 살짝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번호를 승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쓰고 있던 번호가 9001이다. 그럼 9001의 번호를 부모님 거를 내가 승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요금제로 두시고 휴대폰도 절대 초기화 시키거나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 연락처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 휴대폰도 그대로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악의 상황이 어떤 경우였냐면 이걸 초기화한 다음에 손주에게 줘버린 거예요. 손주 너 써라 라고 준 경우죠. 저는 그걸 추후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 부모님의 정보가 중요한 게 많아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기본 요금을 바꾸고 승계를 받고 뭐부터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도 어디다 돈을 빌려줬으면 뭐 장호나 돈 빌려줬다 천천히 갚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록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이분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돼요. 아버님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채권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준 게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그런 정보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지난달에 얼마 썼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없어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어디다 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나 큰 돈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폰은 절대 초기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채무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1억 원 빌렸어요.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1억 원을 사업적 관점으로 빌렸어요. 그리고 3천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돌아가신 날 망자가 되고 나서 상갓집에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1억 원 빌려갔다. 1억 원 갚아라 라고 합니다. 차용증도 갖고 와요. 1억 원짜리 있어요. 진짜로. 근데 3천만 원 갚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을 지키는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고입니다. 부고. 이게 가장 일상적인 거죠. 부고를 알리는 게 생각보다 1년 이후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이 연락이 안 되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가 그러게 됐나, 왜 연락이 없나 했다, 뭐 이런 것들.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이 해지가 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까지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왜 1년이나 잡았냐면, 이게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속세 수임을 맡으면 다양한 정보도 알려드리지만 제발 1년은 정지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추억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그 안에 소중한 휴대폰 사진, 요즘 사진 많이 찍잖아요. 아버지는 생전에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초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초구 관할에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재산 그렇게 파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속 개시를 저는 3개월 이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양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어디 은행에, 어디 증권사에, 어디 보험사에 내역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받았던 이런 것들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은행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왜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느냐? 그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왜냐? 상속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속인인지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자녀 2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총 3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업무를 잘 보는 상속인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업체를 싹 전국 순회 공연하듯이 전부 다 돌아야 돼요. 그때 상속인이 본인만 홀가분하게 가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 상속인들 각자의 모든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거의 다 필요해요. 이 금융사, 보험사, 그 다음에 증권사 각각 원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그 서류 리스트를 쭉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는 뭐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어디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 모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신분 관련된 서류 있잖아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전주소지 포함,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서류 얼추 말해도 지금 5개요. 거의 다 뭐 신분증 4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구 관할에서 상속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사는 주소가 서초구다 라고 한다면 서초구 뭐 예를 들어서 방배동이라고 할게요. 방배동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할 때 그 관련 서류들 저는 무조건 10개씩 발급해 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런 다음 작업할 때 이게 필요해요. 어차피 모든 서류는 대부분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는 거의 다 대부분 유효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전부 다 발급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금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역을 토대로 각각의 은행 지점 들릴 때마다 이 서류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속도가 빨라져요. 콜센터에 전화 문의한 다음에 미리 서류들 리스트 받아서 미리 10개씩 떼놓길 정말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은행을 갔다라고 한 다음에 A 은행을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를 뭐를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이제 전부 다 이제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 잔액증명서 당연히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발급하세요. 25년 3월 3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25년 3월 3일자로 무조건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잔액증명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예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계좌 내역 10년치를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십시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년간 썼던 계좌만 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전에 7년 동안에는 폐쇄된 계좌를 쓰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폐쇄를 시킨 거죠. 그러면 폐쇄 계좌를 전부 다 포함해서 10년치 모든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십시오. 엑셀 파일로 요청하셔야 돼요. 엑셀 파일로 왜 요청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전부 다 요청을 하세요. 그러게 하나 더, 정기 예금도 있습니다. 정기 예금은 그냥 5천만 원씩 10개 가입하고 계속 10년간 해지했다 가입했다 해지했다 가입하시면서 그냥 이자만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셔도 그 내역 전부 다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상속세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10년간 사전 증여한 내역을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전부 다 얹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짜에는 상속재산이 10억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속세 배우자가 있으니까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럼 난 상속세 안 내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이 세법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을 전부 다 포함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상속인 이외의자는 누구냐?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정도까지입니다. 이 네 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딱 들면 바로 이해가 갈 건데 9년 11개월 28일 전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시고 3억 원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비나 그런 뭐 결혼할 때 전세자금 줘도 뭐 증여세 안 걸린다, 세무조사 안 걸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상속세 때 모든 걸 다 잡아냅니다. 바로 이거죠. 10년간 사전 증여 내역을 전부 다 포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9년 11개월 28일 전에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안 했죠. 그러면 원 증여세가 얼마냐? 여러분들 얼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원 증여세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의 세율 구간이에요. 자, 4천만 원 정도.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고 쭉쭉쭉 하면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죠. 왜냐? 신고를 안 하셨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20% 바로 붙습니다. 얼마죠? 800만 원. 자, 하나 더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세법으로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0.035. 하루에 10,000분의 35였을 수도 있어요. 아주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연에 한 10% 이상이 올라갑니다. 얼추 그러면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80에서 100% 정도가 잡혀요. 얼마를 기준으로? 원래 내야 됐던 세금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게 세무조사 때 한 번에 추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금만 얼추 얼마예요? 거의 1억 원입니다. 자, 1억 원으로 끝나냐? 이거는 증여세예요. 그 당시 첫째가 이것에 대해서 안 냈었다. 그럼 첫째에 대해서 우선은 1억 원을 부과를 합니다. 추징을 하는 거죠. 자, 끝날까요? 아니죠. 상속재산에 얹어집니다. 3억 원이 얹어져요.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원래 내야 됐던 상속세가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얹어집니다. 자, 그러게 해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9년 11개월 28일 전에 무신고한 3억 원이 걸려서 얼마가 추징됐느냐?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 2억 7천만 원이 추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3억 원에 대해서만 2억 7천만 원이 추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생전에 뭐 전세자금 좀 줘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안 걸린 적 없어. 아, 저 세무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정말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왜 전자 파일,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하느냐? 이게 내역을 파악하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 내역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게 종이로 출력하면 A4로 몇 박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많은 내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상속인 분들이 은행에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콜센터에 전화하시잖아요. 그때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내 주거래 은행에 대해서도 10년치 엑셀 파일을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 피상속인 계좌 10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 10년치도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다. 그러면은 배우자랑 상속인 세 분 것에 대한 10년치 계좌 내역도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파악하는 세무사님과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계좌 내역도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누구라 그랬죠? 사위, 며느리, 손주예요. 자,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결혼하신 분의 사위,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에 대한 계좌도 저는 10년치 요구를 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5년치만 추가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얹어지는 건 5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이에요. 자, 그러면 7년 전에 손주에게 증여를 해줬다 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손주가 대부분 성년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이번 참에 사회에 발을 내딛었으니 내가 전세자금 보태줄게 하면서 1억 원 턱하니 보태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 돌아가신 분들 80대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대부분 건장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손주가 20대 성년인 경우도 많아요. 30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7년 전에 증여한 거 이거 안 잡아낼까요? 당연히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안 얹어진다라는 거지 10년 내 증여한 내역에는 1억 원 준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손주에게 증여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깊게 파악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한 검토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보면 평균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이나 되니까 천천히 해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한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수임을 하더라도 촉박한데요?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계좌 내역 살펴보는데 3개월이나 걸린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1억에 예금만 볼까요? 아닙니다. 증권사도 봐야 되고요. 보험사도 봐야 되고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신협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세무사님에게 전달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큰 거래 내역, 특히 대부분 기준 잡는 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에요.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디다 썼는지 여러분들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재산, 부모님이 소중하게 물려주신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파악할 수도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계좌 내역을 보면서 하나 더 깊게 파악해야 되는 게 사전증여만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계좌 내역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니 아까 10년 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10년 내 중에서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2년 이내가 더욱더 현미경처럼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계좌 인출액이 있거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있으면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소명을 못한다? 어떻게 되죠? 대표적으로 현금 인출액이거든요. 현금 인출액이 많으면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면 말 그대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으로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 또는 20% 중에 작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소명을 못했을 때 상속재산에 얹어서 당신의 상속세를 늘려주겠다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 출금해서 돈 가져가는 경우 생각보다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이런 경우에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전에 대부분 얘기를 듣잖아요.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연명치료만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중단할까요? 이런 얘기를 대부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그것에 대한 치료 결정도 내리시지만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 미리 빼가야 되겠다. 미리 빼가야지 이게 상속세에서 재산은 포함 안 될 거야. 이렇게 낮은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2년 내 기간을 보기 때문에 그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인출 금액이 너무 많은데 요즘 어떤 금액이 많냐면 저는 너무 실무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로 월에 평균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잡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추 월 370만 원입니다. 정말 많은 간병 비용을 써요. 근데 이 간병 비용이 대부분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에게 이런 것들 미리미리 살아생전에 확인증 받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현금 뽑은 금액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간병 비용으로 쓴 거다라고 입증할 자료를 상속 전부터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제 채널에서 정말 주구장창 찍으니까 많이들 보세요. 실무적인 얘기는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계좌 파악해서 사전에 상속 플랜 짜면 좋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계좌 내역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말 그대로 빚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빚이 정말 더 많아 라고 한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겠다. 처음부터 나는 상속인이 아니었다 라고 효력이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 포기는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은 뭐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이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가 얼마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 승인을 걸어놓고 상속을 승인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50억인데 채무가 30억인지 60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30억이면 20억 원을 가져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60억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받을 재산인 50억 원에 대해서만 이 채무를 승계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건을 걸고 상속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에요. 그러면은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받아서 다음 세대로 상속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상속인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요. 상속 포기를 3명 다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상속 포기를 다 하면 다음 아래 세대로 넘어가요. 직계 비속으로 넘어가는데 직계 비속 중에서도 배우자랑 자녀 둘이 있었어요. 자녀 둘의 손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상속 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은 상속 포기하고 1명은 한정 승인을 해서 여기서 딱 대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방식이에요. 정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해당 업무는 세무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거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이게 많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런 개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20억 원을 막 상속을 받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왜냐 20억 원 받아버리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엄마는 연락이 안 돼. 예전에 살아있었을 때 엄마는 도망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자녀는 지금 미성년자인데 대리인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민법적으로. 자, 이런 것들까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빚이 있는 걸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후적으로 보완은 됐지만 저는 2차적 슬픔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제가 3개월 말을 했지만 3개월째 때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늦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앞서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이런 업무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할이 서초구청이다 그러면 서초구청에다가 당연히 이런 것들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상속 말소 신청을 자동차를 안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10만 원, 그 이후 1일마다 뭐 만 원씩 추가돼서 최대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괜히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 관할이 만약에 서초구청이다.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나 2025년도부터 바뀐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감정평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 추가 추징을 1조 원까지 더 걷겠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구청에 지내고 있다. 서초구청 아파트 자체 내가 전부 다 고액 자산가잖아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게 되면 큰
상속세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랑 같은 단지 내에 내가 84 타입이 있는데 84 타입을 갖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앞동에서 84 타입이 유사하게 팔렸어요. 기준이 뭐냐면 똑같은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5% 이내,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5% 이내 그 범위에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앞동에 그래서 20억에 팔렸다? 내 상속재산은 20억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6개월 이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에서는 이것보다 더 길게 보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전 2년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9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길게 확장해서 그 시가를 매기는 거예요.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을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독주택인데요, 나는 빌딩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액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낫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서초구 관할이었습니다. 기준시가는 40억 정도였어요. 근데 상속인 다툼이 있어서 이거를 결국은 감정평가를 못 받고 신고를 했어요. 감정평가는 탁상감정이라 그래서 예측치를 말해줄 수 있는 가액이 있습니다. 전 아시는 평가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예측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90억 정도였어요. 결국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펼쳐졌는데 국세청에서 우리 이거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가액이 무려 1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20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 거예요. 당황스럽죠. 왜냐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는 90억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유사한 담보평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수를 잡아내는 건 결국 상속세 신고 때, 제때 정말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유사매매가 없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아니면 빌딩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서초구 관할내는 고액의 부동산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25년도부터는 기존에는 비주택에 대해서만 대부분 감정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방배동이었습니다. 방배동 내에서 주택인데도 단독주택이니까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라고 세무조사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3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으로 발생하는 큰 세금 3가지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돼요. 돈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세금도. 두 번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을 번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날까지를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부동산 기반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 3가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속이 펼쳐진 경우에는 무료 상담 도움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무료 상담 할 때 항상 첫 미팅 때 말씀드려요. 당신의 세금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상속세랑 취득세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미리 재원 마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금융거래 내역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상속인 간에 나눠 가지지 마세요. 그거 공통계좌에 넣어둔 다음에 무조건 상속세나 취득세 등 공동 경비로 쓸 때 그 비용을 쓰셔야 돼요. 이걸 막 써버리면 이제 우리 상속세 낼 때 됐어, 상속세 모으자 라고 했는데 나 돈 없는데 그때 아버님 그 계좌에서 돈 줬었잖아, 다 써버렸어 라는 일도 펼쳐져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모아놔야 됩니다. 세금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그 다음 취득세, 상속세에 대한 납부, 신고와 납부를 이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대표적인 게 있죠. 상속인이 3명이다. 이 중에서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지분이 가장 높으면 전체를 무주택자 취득세 적용을 해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상속 취득세가 주택 같은 경우는 2.96%,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면은 3.16%, 그다음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입니다. 무려
3배나 적어요. 3분의 1로 취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 관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취득세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나와요. 제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일반 취득세 내면 3천만 원인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취득세만 벌써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도 많습니다. 1억에 상속인이 3명이다. 그럼 3분의 1씩 받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첫째 자녀가 무주택자다라고 하면은 33, 34, 33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분을 1%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주택을 취득받을 때는 그 미래 보유할 때랑 처분할 때까지 고려해서 받아야 되는 점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취득세 관점에서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부분 마지막 달에 등기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상속세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하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아주 큰 공제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배우자가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법정 지분 비율만큼의 공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니까 여기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5억, 10억씩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간 재산 협의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빼놓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는 무조건 세금을 앞선 단에 두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상속세 이렇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습니다. 납부 금액이 없으면은 연부연납 쪼개서 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너무 갈 길이 멉니다. 상속세 신고 끝났으면 이제 다 끝인가요?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무조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내 상속인들 간에 아니면 상속인 이외의자의 거래 내역이 있는지 다양한 내역들을 정말 많이 살펴봅니다. 말 그대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을 대부분 살펴보고 이게 어떤 금액인지 소명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추징하겠습니다. 그런 내역들, 간병비용 쓴 거 맞나요? 그럼 간병인에 대한 확인서 갖고 오십시오. 라는 제도까지 정말 많은 세무조사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서를 잘 작성해야 되겠구나, 세무사님과 얘기를 잘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파악하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을 당했다, 내가 부모님을 잃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슬픔도 슬픔인데 내 감정의 한편 강하게 자리 잡는 게 이 황망함입니다. 황망함. 이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조문객은 전혀 오지 않고 빈손은 텅 비어 있고,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남는 거는 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례 비용 청구서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정말 짧아요. 원래 3일장 그 정도 나와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장례비 처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무사님, 장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남는 게 오히려 빚인 것 같다. 장례 비용 낸다고 내가 진짜 없는 빚, 있는 빚 다 끌어와서 했다. 저 그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장례식장 비용 구조, 그리고 장례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 3가지를 현실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을 치른 뒤에 꼭 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그 다음에 서류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유족이 좀 덜 무너지는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말씀드릴 게, 그러면 사망자 수 우리나라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사망자 수 월간 3만 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3만 명 이상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25년 11월 달에 3만 678명, 연간 36만 명 정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35만 8천 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은 6, 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만 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상속세 무료 상담하면서 도움 드리는데 이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1,000만 원은 우스운 얘기예요. 1,000만 원 대부분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수천만 원씩 깨지는 장례식장, 이거 옛말로 좀 치부해야 된다. 고물가 시대인데도 무빈소 장례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장례비가 왜 이렇게 비싸졌냐, 비용이 커지는 포인트가 뭐냐, 무빈소, 그 다음에 가족장, 일일장도 치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절차, 실제로 어디서 돈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상속세 장례비 공제가 있습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비용으로 이 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 1,500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면 사람이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이 장례식장 한켠에서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밤새 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상 당하신 분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와서 억지로 흥겹게 놀아주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정문화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가요? 이 친척도 동네도 직장도 관계가 장례식장을 채웠었는데 요즘 핵가족화, 고령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조문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술도 좀 안 마시고 대화도 좀 안 하고 후딱 나오는 구조, 멀리서 일부러 3일 동안 와서 지키는 문화 자체도 많이 약해졌어요. 조문객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비는 또 왜 오르냐, 이 장례비에 대해서 어떤 덩어리로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빈소 비용이에요. 빈소 비용. 빈소를 크게 잡으면 텅 빈 3일이 돼요. 조문객은 10명에서 20명인데 이 100명 수용 인원되는 빈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용 구조상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나 접객 비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손님이 몇 명이든 기본은 몇십 인분부터 결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족분들 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육개장 30인분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례용품이에요. 장례용품 패키지죠. 관, 수의, 리무진, 장식 등. 여기서는 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이 묶이는 순간 비용이 확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장례는 이 크게 할수록, 화려하게 할수록 예의일 것인가? 저는 약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게 부모님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불효가 아니다. 오히려 유족을 지키는 방식이다. 유족이 돈 때문에, 괜히 허례허식 때문에 슬픔에 빠지는 방식을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즘 작은 장례는 보통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장입니다. 자, 우리 빈손 좀 작게 하고 조문은 좀 제한적으로 하자.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조문을 하는 거죠. 시간대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고인의 사진, 음악, 추억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소 규모와 기간도 줄여가지고 비용도 줄여보자라고 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 가족장을 갔는데 이틀 하시더라고요. 자, 1일차에 안치나 작은 빈소 준비를 하는 거죠. 추억 중심으로 짜시고요. 이틀째는 입관하고 발인하고 그 다음에 화장과 장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뭐냐, 진짜 이런 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1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하루에 핵심만 하자. 일정 자체를 압축을 해서 조문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예 생략을 해버리자. 가족이라도 하루라도 제대로 해서 작별하는 방식을 쓰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무빈소 장례입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겠다. 이거 정말 요즘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장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무빈소 장례 엄청나. 고독사도 많지만 그거 이외에도 무빈소 장례 정말 많이 해 라고 하더라고요. 조문객 자체를 접객하지 않아요. 안치시 사용을 하는데 빈소 공간 비용하고 접객 비용이 아예 사라지죠. 조문은 문자, 전화 아니면은 온라인 추모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접객 자체를 좀 줄이자. 그리고 가족의 애도를 좀 남기는 방식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은 장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 비용이 줄어드는 구간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빈소 규모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줄였을 때 많이 비용이 세이빙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소 기간이에요. 3일장을 할 것이냐, 이걸 이틀과 하루로 좀 줄일 것이냐, 적객 음식, 대량 제공을 할 거냐, 이것을 최소화 또는 생략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조화나 상차림 등 관행적인 항목을 최소화할 거냐, 그리고 비용 올라가는 지점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관, 수위, 리무진 이런 고가 옵션을 선택을 할 때 패키지로 묶이는 옵션을 그냥 수락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장지에 대해서도 봉안당, 자연장도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편차가 엄청 큽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이 장래의 핵심을 가져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알아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작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비용을 끊어내자라는 관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막게 하는 가장 핵심은 말이에요, 말. 가족 간의 말도 있고 주변 사람의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이죠. 아니 그래도 부모님 장례식인데, 아니 3일장은 해야지, 이거 좀 초라한 거 아니니?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유족을 막 흔듭니다. 흔들어 제끼는 거죠. 왜냐? 상을 당한 사람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품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평가까지 받는다. 아니 이 지금 자녀들이, 불효자식들이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선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아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유족이 더 힘들어한다라는 거. 그러면 조문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두 번째 프레임이 더 현실적이에요. 부조금으로 메꿔야지. 아니, 부조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조문객도 줄었고 부조도 예전 같지 않아요. 반면 비용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남는 게 이 장례식 비용 내겠다고 빚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너가 더 내, 너가 돈 더 내, 이러면서 가족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오히려 최악인 거죠. 고인을 모셔줘야 되는 상황에서 형제들끼리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자, 그래서 유족분들 정말 많이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다. 가족분들이 이 슬픔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이 장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장례비만 줄이면 끝이다? 전혀 아닙니다. 이미 지출한 발생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장례비 가장 기초적으로 공제가 사망일로부터 장례까지 전부 다 들어간 비용 최소 500만 원, 증빙 없어도 됩니다. 증빙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되면 그 관련된 영수증 3일장 끝나고 전체 경비 처리 내용을 전부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당, 이틀당 이렇게 결제를 하실 건데 그 결제 금액 총액과 맞는지 무조건 계산을 대입을 해보세요. 무조건 매칭하셔야 돼요. 매칭하셔가지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정산 받으시고 정산 영수증 대부분 한두 페이지로 줍니다. 한두 페이지로 전체 내역 주는데 그 내역 꼭 보관하시고 받자마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면 그거 분명 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고 뉴스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장례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지금 상속세에 이 장례 비용 최대 1000만 원을 좀 증빙 있으면 좀 더 1500만 원 이렇게 인정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봉안시설, 자연장 관련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로 공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빙이 전부 다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합치면 1500만 원 한도 내서 공제 구조가 전부 다 잡힙니다. 제가 유족분들에게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 500만 원까지 괜찮은데 그 이상이다? 무조건 증빙 제대로 챙겨와라. 자연장지나 이런 거 한번 갔을 때 다 챙겨와라. 왜냐면 또 가는 것도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챙기면 상속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 치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견적서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상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구두로 이 정도 나옵니다 라는 것 의미 없습니다. 항목별로 견적서를 요청하시고요. 두 번째, 패키지 항목을 쪼개세요. 패키지에 포함된 항목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서비스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거 섞여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애세요. 자, 세 번째, 접객 음식을 최소화하십시오. 추가 기준도 명확하셔야 됩니다. 기본 몇십 인분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추가 주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자, 네 번째, 빈소 규모와 기간, 조문객 예상에 맞추셔야 돼요.
가족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냉철하게 한번 좀 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대형 빈소 3일을 하게 되면 이게 비용 구조상도 불리한데 허탈함이 엄청 커요. 그 넓은 공간에 가족들만 있을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이 빈소 챙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장례비 결제는 가능하면 한 사람이 총괄해서 맡아서 하십시오. 결제가 분산되면 이게 흩어져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 서류 정리할 때 약간은 피곤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내가 썼던 금액하고 결제 금액 매칭을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6번째로 이 원본이랑 사진 이중 보관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3일자 끝나고 나서 7번째 포인트죠. 자연장 비용.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별도로 한도로 가는 만큼 서류도 분리해서 당연히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속세 일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유족이 진짜 힘들어요. 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 와중에 서류를 챙겨야 되는 게 정말 하나씩 늘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장례 비용, 봉안 비용부터 해서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금융, 부동산 자료, 장례비 증비, 그 다음에 상속재산 정리, 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세는 어떻게 할까, 취득세는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슬픔 위에서 업무가 얹혀지면 회복이 늦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 신고를 이 세금을 단순히 줄이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족분들 힘든 거 알고 있죠. 공허함, 슬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이 정리를 대신해서 도와드리는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저는 많은 상속세를 경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제가 장례 비용 구조, 작은 장례, 공제 이야기 다 길게 드린 이유는 누구나 상을 당하면 취약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질 거예요. 그 순간에 비용이 과해질 수 있다. 주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상갓집을 가거나 그 상속인들을 만났을 때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하고, 나도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다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이 부모님의 상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받게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상을 치르셨거나 곧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혼자 다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크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장례식 비용부터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해야 할 일이 계속 밀려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속세 신고 끝나고 기한 안에 잘 했는데도 어느 날 집으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우편이 딱 도착하면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준 바가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펼쳐지고 무엇 때문에 세금이 크게 튀어 올라가고, 그리고 전문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방어하는지 실무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쭉 한번 길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신고하고 나서 9개월 동안 연락 안 오면 끝난 거 아니야? 자체 조사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정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신고서 넣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세무사님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연락 온 적도 있었습니다. 3년이요.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속인 당연히 상속세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 받고 허겁지겁 절 찾아오셨었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직후 빠르게 연락 오는 케이스가 사실 많기는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개월 전후로 해서 연락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 5개월 이내에 펼쳐진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요. 국세청이 1월달하고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걸려 있으면 좀 한 달 정도 미뤄지거나 앞당기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업무량, 사건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산 분석, 일정, 지방청이냐 세무서냐 배정에 따라서 몇 년 뒤에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확정시키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 일정 기간은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거예요. 상속세 신고는 제출이 끝이 아니다.
검증을 전제로 한 제출이어야 한다.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신고서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사 때 전부 다 때려 맞으면 오히려 가산세 얹어서 더 많은 세금 내는 꼴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즉 조사가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자료 체계 자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조사가 와도 세금이 늘어나는 조사가 아니라 확인하고 종결되는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보통 상속인들에게 전부 다 우편물이 하나씩 날라와요. 이 우편에는 대개 이런 성격들의 문서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상속세 언제 조사할 거냐 뭐 이런 문서부터 해서 납세자 권리 안내,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 선임 위임장, 그 다음에 조사 일정, 담당 부서, 청렴 서약서 성격의 확인 문구 이런 것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속인분들 약간 동요하시죠. 첫 번째로 흔들립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세무조사는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데 신고했는데 왜 조사가 오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나? 많은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때 세무사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조사 유형부터 파악을 합니다. 이게 서면 확인 수준인 건지 아니면 간편하게 확인하려고 연락이 오신 건지 아니면 정식 조사인데 그러면 기간 범위 그 다음에 대면 포함인지 그 다음에 세무서 조사 레벨인지 아니면 지방청 레벨인지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속 재산이 15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자체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셔서 이런 것들 소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전화로만 소명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억 원이 초과가 됐다. 상속재산 60억 초과되면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송파 세무서나 잠실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지방국세청.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아니면 분당 여기서 거주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 동탄 세무서나 아니면은 뭐 분당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60억이 넘어가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조사관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하나로 만드는 게 좋아요. 혼선을 없애는 거예요. 조사 초반에 정말 위험한 패턴입니다. 상속인, 가족, 여러 대리인이 각자 조사관하고 따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말 달라지고 자료 제출 기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괜히 자충수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죠. 오해가 쌓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소명했는데 다른 식으로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건에 대해서 소명을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보통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서관 연락은 저희 세무사가 다 하겠습니다. 조사관님하고는 저희가 세법상 대화가 더 편하니까 저희가 전부 다 하겠다. 자료 제출도 저희가 전부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문서에 이제 스크린샷 한번 올려봅니다. 상속세 조사 시기에 대한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3, 4월에 하실 겁니까? 5, 6월에 하실 겁니까? 7, 8월에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이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저희의 이제 일정에 맞춰서 도움을 줍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감안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세자 권리 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 권리 현장 우리가 교부하고 낭독해드렸습니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 서약서 받습니다. 요즘 뭐 당연히 다 청렴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서약서 받아서 우리가 조사 종결 이후에도 금품이나 향응 또는 공무 수행 목적 외에 사적 편의 제공 알선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조사 시작하고 나서 이런 기간 동안이 아주 길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 측, 조사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속세 조사는 대개 10주, 길면 3달 정도 진행을 해요. 일선 세무서는 10주, 그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은 3달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팩스, 이메일, 소명 요구가 연쇄적으로 계속 와요. 직접 갈 때도 정말 많고요. 이때 자료가 조각조각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관님이 보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정리가 안 됐구만. 이거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추가 요구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조사 통지에 대한 문서도 제가 화면 띄워드립니다. 일선 세무서 문서인데요. 이렇게 10주 정도 걸리고요. 자, 이거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문을 또 이렇게 보내요. 저는 한 3달 정도 하는구나. 근데 조사는 언제든지 또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무작정 그러면 때리는 거냐? 우리는 무작정 때린 대로 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상속세는 약간 패턴이 정형화돼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사례들을 오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큰 판을 5개의 축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전증여입니다. 10년 내, 5년 내 사전증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추정상속재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상속재산이 가끔 누락될 수가 있어요. 보험금이나 가상자산, 요즘 코인 누락되시는 분 좀 있어요. 금, 그 다음에 회원권, 차량 이런 것들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재산평가의 적정성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는 게 맞냐, 틀리냐, 비상장 주식 이런 부분들 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공제 요건에 대한 검증을 해요.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제대로 됐는지, 특히나 요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심도 있게 보는 게 바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예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서로 따로 노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 건이 터지면 세금은 연쇄적으로 붙는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상속세 조사에서 사람들이 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전증여부터 볼게요. 원칙적으로 딱 중요하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부분 누굽니까? 배우자랑 자녀죠. 이분들에게 10년 이내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상속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해라 라는 게 사전증여재산이고요. 두 번째 사전증여재산 뭐죠?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위, 며느리, 손주예요.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증거는 증여기간이 5년 이내더라도 전부 다 합산합니다. 물론 5년 이후의 기간은 합산은 안 돼요. 상속세는 합산이 안 돼요. 근데 증여세 추징은 또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 명확하게 날짜, 일할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증여세율이 아니죠. 왜냐? 상속세 조사하는데 왜 무섭냐면 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 구간, 그 당시에는 10% 구간이다. 낮으니까 뭐 별거 있겠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속 시점에는 나머지 피상속인,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상속 재산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그 돈이 여기 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증여세는 10%지만 지금 상속세는 50%의 세율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추가적인 40%덜 낸 거 너 이번에 내. 근데 이것만 낼 거야? 당연히 뭐가 붙습니까? 이제 6가지 세금이 붙는 거예요. 사전증여가 발견되는 순간 6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과거에 당시에 증여세 무신고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증여세 본세가 생기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가 됩니다.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성격의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10년 되면 거의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얹어야죠. 얹으니까 상속세 적게 냈으니까 상속세 추가되고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추가되죠? 과소신고했으니까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거 더 내야 되고요. 세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자, 이렇게 몇 개? 6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낸다라는 건 실무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증여냐, 아니면 거래냐, 대여냐, 실비냐 이런 것들 성격을 확정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아주 길다라고 느껴지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아주 짧아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수입 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격이 증여로 보이는 부분은 이 피해 최소화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사전증여는 자녀에게 직접 이체만 잡히는 게 아니다. 현금 인출 후에 전달하거나 제3자 계좌를 경유하거나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 등을 대신해서 대납을 하거나 가족 간의 반복적인 이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전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는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 제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료의 증빙에 대한 요청을 엄청 많이 받겠죠. 이 케이스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10년 내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10년 내에 부동산을 팔면 그거 너 어디다 썼어? 이거 당연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자금 어디다 썼는지 당연히 캐치해가지고 소명해야 되나? 소명해야 될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결국 이렇거든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았다?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자녀 좀 주고 싶거든요. 그럼 자녀에게 덥석덥석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그 시점에 공교롭게 또 자기가 주택을 샀다. 그럼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이 될까? 이런 부분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지없이 바로 다음 장표 보여드리면 이 당시에 자녀분들이 음마아파트를 14억에 샀고요. 대치아파트를 10억에 샀습니다. 근데 자녀분들 소득 보니까 도저히 취득자금이 안 나오는데 이거 취득자금 소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택을 사거나 팔았을 때 대부분 샀었을 때 그 소명이 취득 때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추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엄마 아파트 14억에 자녀가 샀는데 그 당시 보니까 계약금 이체 당시 엄마 아파트 팔았던 매도자가 이름이 이장원인데 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때 이장원한테 이체를 했냐, 이거 뭐냐, 100% 증여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우회 거래, 우회 증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부동산을 팔았거나 자녀가 10년 내에 부동산을 샀거나 결국은 소명의 업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복적인 인출금 손녀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큰 금액만 잡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간 계좌 내역 중에서 손녀에게 청약통장 2만원짜리 만들어준 거 120건 잡은 겁니다. 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10번까지만 한 다음에 119번까지 갔죠. 10년이면 몇 개월이죠? 120개월인데 이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한 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119개월치에 대한 2만원씩 이체 내역 손녀에게 준 거 소명해라. 근데 이거 자산 형성이잖아. 증여지. 추징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무는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100만원 이하는 안 봐. 괜찮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100만원씩 현금 인출을 했어요. 국민은행에서 100만원씩 뽑았잖아요. 언제부터 뽑은 거 소명하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소명하는 겁니다. 10년치 쭉 소명하는 거예요. 이 손녀치도 보세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딱 10년치 거 다 봐요. 100만원씩 ATM에서 돈 뽑았는데 희한하게 이게 왜 자녀의 통장으로 들어가냐. 이거 소명해라.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여금 관련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증빙 서류 전부 다 내라 라고 해서 이래 소명이 날라옵니다. 2015년 4월 달에 자녀가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금으로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했습니다. 근데 다 갚은 게 아니죠. 3,030만원만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금 못 갚으셨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이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세 신고하시고요. 원금이면 원금 변제된 금액 빼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 아직 못 갚으셨으니까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하겠습니다. 1억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과세관청, 국세청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입니다. 두 번째 축 뭐냐?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이건 상속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돈은 제가 안 받았어요. 부모님이 쓰신 건데요. 제가 어디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은 상속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피상속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 프레임인데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대금 아니면 차입금, 뭐 대출, 변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이 소명이 안 되면 조사관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 적혀 있거든요. 사망 직전에 현금을 많이 뽑았네요. 부동산 팔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대출 어디다 쓰셨어요?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상속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일단 추정하겠다. 너희들이 반박해라. 이것에 대한 소명 의무 누구에게 있냐?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면 20%나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 빼고요. 나머지 금액 전부 다 상속재산으로 추징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 재산관리 제대로 못하고 치매 걸렸는데 돈 나가고 뭐 다른 종교단체에 계신 분한테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그거 소명 못하면 그거 나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터무니없지만 그게 실제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팅하셨던 분도 소명 안 되는 금액이 거의 4, 5억 원이 돼서 제가 간신히 그런 것들 소명하는 서류들 찾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으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나왔어요. 뭐 간병비로 나오고 해서 간신히 소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속인분들은 어떻게 소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서 어떤 게 또 날라오느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문서 중에 4번 항목이에요. 금융거래조개 2년 내 인출금 사용처 확인 뭡니까? 2년 내 인출금액이 많다. 이거 소명해. 못하면 너가 다 때려 맞아. 이거예요.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액의 자금이 나갔어요. 5억 원, 1억 원, 7억 5천 6백만 원. 거액이 나갔는데 이거 추정상속재산이야. 소명해.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엑셀 파일로 쭉 나열해서 줘요. 자, 보십시오. 2년 내 지급 금액이 23억입니다. 근데 재입금된 거 우리가 좀 뺐는데 순인출 금액 9억 2,700만 원인데 이거 소명해 주세요. 얼마짜리부터 소명하냐?
1원짜리부터 소명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면 지급금액에 1원,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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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원, 700원, 900원 전부 다 소명하셔야 돼요. 이런 내역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쭉 몇백 개, 몇천 건에 대한 출금에 대한 내역 세무사님들이 전부 다 소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정상속재산 기준금액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거래 단위의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이 함정이 뭐냐, 피상속인이 생전에 현금을 뽑아서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세법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현금 뽑아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자영업자면 그 관련된 사업비, 개인 사업 관련 지출, 친척 경조사비, 현금 선호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증빙이 없다. 그러면 조사에서는 엄청 불리해져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거 딱 받으면 정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을 딱 끊습니다. 사망 전 1년, 2년 딱 끊어가지고 자금 흐름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금 목적을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의료 관련된 비용, 간병비, 그 다음에 생활비, 사업 관련된 게 있는가, 부채 상환한 게 있는가, 자산의 이동 크게 한 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건 최대한 입증을 먼저 합니다. 입증이 약한 구간은 논리로 최소화를 시켜요.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다. 그럼 이거 보니까 관리비로 쓰셨네. 고정 지출 있다. 생활비 구조. 그다음 장부나 메모, 관련자의 진술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무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추정 상속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입증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 2억 원과 20% 중에 낮은 금액만큼만 남겨둬도 그 이상의 금액을 소명을 했다. 그러면은 방어선이 어느 정도 생긴다. 그래서 초반부터 어디를 강하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사전 상속 플랜,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계좌 내역 10년치 한번 봐보자. 그거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혹시나 치매가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돈을 크게 빌려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휴대폰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부모님의 휴대폰에서 장원아 3천만 원 보냈다 천천히 갚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부모님이 이장원이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속재산 누락이요. 저는 이런 것들 웬만하면 샅샅이 뒤져서 말씀 요청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락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사채를 끌어와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사채에 대한 정리,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리는 전부 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챙겨보셔야 돼요. 상속인 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상속세에서는 원칙은 간단해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재산으로 봅니다. 팔 수 있거나 환가 가능하거나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으로 엮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가상자산 세금 안 낸다면서요. 그거는 내가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차익을 벌었을 때 세금을 2027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지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계정, 콜드 월렛, 지갑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금, 달러, 외화,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자동차, 상황에 따라서는 미청구 채권이나 보증금 반환권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놓치시면 국세청이 샅샅이 뒤져서 추징합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세금도 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세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서 찾아내는 것보다 누락이 왜 생겼고 고의가 아니다.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서 누락에 걸리면 조사관의 시선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은 상속세를 무슨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네. 무슨 상속재산 이런 기초적인 걸 누락을 했지? 추가 요구가 늘어나고 다른 축,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증여나 추정상속재산, 나머지 공제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 연동될 때가 많아요. 신고서 하나의 정직성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상속재산이 누락됐다?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재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현금성, 비현금성 나눠가지고 누락 가능성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산의 평가예요.
이건 특히 부동산에서 정말 크게 뻥 하고 터집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내기 싫으니까, 시세가 애매하니까 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 어차피 법에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지 않냐. 기준시가 다 봐준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보충적 평가 있고 기준시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케이란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신고 가능한 구조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이 공시가격하고 실제 시장가의 괴리가 큰 자산은 이 조사관님 입장에서는 재평가 걸어볼 만한데? 왜냐면 국세청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가 대부분 높아요. 아주 월등하게 무조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최악은 뭐냐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 신고해보겠다고. 그러면 뭐냐? 때려 맞고 가산세까지 때려 맞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매매를 적용했더라도 더 적합한 사례가 뒤에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세법적인 판단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좀 낫습니다. 안 그러면 국세청에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서울지방국세청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조사 시작하기 한 4주 전에 이 문서가 날라옵니다. 뭐냐? 당신이 기준시가 했는데 우리 감정평가 할래? 감정평가로 세금 때려 맞을 준비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감정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로 올라갔었을 때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래 권할 때가 많아요. 요즘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미리 그냥 감정평가 받아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금액인데 추후에 조사 기간이 또 6개월 후고 한참 뒤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선 가격이 이만큼 더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결국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평가라면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활용해야 돼요. 자, 이 문서를 받았을 때도 저는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1번하고 2번 뭡니까? 이 감정평가서 원본 제출을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회원권 평가 어떻게 했냐, 회원권에 대한 평가 내역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일어납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평가가 바뀌면 뭐가 무섭냐? 세금 자체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제 바뀌고요, 세율 구간 바뀌고, 연부연납 설계 바뀌고, 분납계획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평가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는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자체를 최소화해야 된다. 감정평가가 너무 낮으면 그 감정평가 자체도 부인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평가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 법리적이고 실무상 방어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관이 문제 삼을 포인트가 뭔지, 이 케이스에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상속 공제예요. 공제. 상속세는 공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한마디로 요건을 못 맞추면 바로 추징되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판단해버리면 받았던 공제도 잘못했었을 때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죠. 큰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공제를 신청해놨는데 요건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어긋나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조사에서 어떻게 보느냐? 공제로 세금이 줄어든 만큼 그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딱 3가지 딱딱딱 나누는 거예요. 요건, 사실, 증빙이에요. 요건, 사실, 증빙. 요건, 법에서 요구한 핵심 요건이 뭐냐? 2번째, 우리 케이스에서 사실관계가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입증한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합니다. 저는 보충 자료로 첨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 항상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몇백 페이지 합니다. 모든 거 다 첨부해서 넣거든요. 100, 200페이지씩 해요. 이게 막 20페이지도 안 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째, 증빙. 그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최대한 문서를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이슈가 있는 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예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거주자, 피상속인이 우선 거주자여야 되고요. 10년 이상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가족, 자녀죠. 근데 직계 비속만 가능해요. 자녀가 같이 살아야 돼요. 10년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이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6억까지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자녀가 정말 계속해서 10년간 같이 살았느냐. 근데 가끔 자녀가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이 주민등록 등본만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밖에 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요건에서 위반됐어요. 근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금은 실질과세니까
아, 세무사님,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때문에 이게 주소만 이렇게 옮긴 거지. 저 실제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부모님이랑 진짜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서류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입증하실 수 있죠? 주민등록 등본은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서 촘촘촘촘 그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다양한 서류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쿠팡 여기로 계속 시켰고요. 제가 이 집 앞에 세탁소나 담배 사러 갈 때 항상 이 편의점만 썼습니다. 제 거 카드 내역 보십시오. 무조건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 지하철 여기서 탔는지 교통카드 거래 내역들 전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정도면 정말 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전부 다 증빙 서류로 첨부해서 신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1억에 정말 꼼꼼합니다. 왜냐? 6억 원의 공제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6억 원의 공제면 세금 많이 빠지면 얼마입니까? 50% 세율이면 3억 원이 빠지는 거예요. 3억 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세무사인 저는 당연히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험난한 길을 건너가지고 5가지 축을 다 마무리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조사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되고, 저는 이걸 밥 먹듯이 하니까 이런 많은 내역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추징세액이 영원으로 조사가 끝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일부 추징이 대부분 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한 내역들이 얼마씩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영원으로 추징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모든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방어할 때도 생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가산세액과 예산 고지세액이 얼마입니까? 0원이에요. 뒤에서 상세 내용 나옵니다.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사후관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제가 노력을 하면 발생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들어보셨던 분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렸어요. 상속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한 상담은 간단하게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공부하고 이 영상 보시고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상속세 조사는 세무서가 무섭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뭡니까? 정리되지 않은 자료, 정리되지 않은 설명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싼 데 가서 뭐 진행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뭐 별 걱정하지 말라는데, 세무조사 딱 보고서 받고 우편물 받고 세무조사 갔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계좌 내역을 다 말을 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괜찮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자금 흐름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10년 내 사전 증여, 2년 내 추정 상속 재산, 축을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돈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 정리를 해야 된다. 구두로 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 계좌 내역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쟁점별 방어 논리를 확정 지어놔야 돼요. 결국 계좌 내역 전부 다 솔팅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건 명확하게 증여네, 이거는 실비고 이건 대여다, 그 다음에 평가 조정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고 공제 요건 받을 수 있는 거 문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조사관님과 커뮤니케이션 최소화. 세무사님을 믿고 세무사님이 모든 걸 이제 조사관님과 응대할 수 있게끔 가능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은 제출할 때 당연히 조사관님도 너무 편하게 설명 자료, 그 다음에 추가 요청 자료들을 전부 다 첨부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되면 조사가 와도 이 추징 중심이 아니라 확인 후 종결로 끌고 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해 가지고 영상 한번 쭉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혹시나 상속세 신고서 만들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 자, 조사는 이렇게 펼쳐진대 라고 링크 한번 공유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분에게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